순수해서 단순해지면 의사 결정이 정말 빨라요. 그냥 이건 가는 거야. 근데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고려해야 되고 의사 결정 이 사람도 고려해야 되고 막 복잡해가지고 일이 진척도 안 되고 진척을 하더라도 뭐 그 방향으로 못 가요. 막 돌아가. 순수하다는 거의 의미는 퓨리어티죠.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로 들어가면 순수성은 조화롭죠. 자연의 상태와는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다면 쓸데없이 부하라고 하는 그런 부하 같은 그런 것들 신경 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의 순수성 엄청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너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뭐 동업 파트너든지, 뭐 협업 파트너든지 아니면 수강생들과 대화를 할 때 순수성이 있는가가 사실 선발 원칙이에요. 불순물이 있더라도 이렇게 제거가 가능한 의지가 있는 상태냐. 근데 만약에 불순물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사례를 하나 얘기 드리면 어떤 사람하고 이제 코칭을 하는데 자꾸만 말이 바뀌어요, 이 사람. 그럼 순수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말을 맞아요 그러면 또 다른 말을 하면서 또 그걸 방어해. 자기 방을 또 하고 또 자기 방을 또 해요. 그러면 이제 산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다른 걸 갖다 대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걸 갖다 대는데 어떻게 비즈니스가 단순해질 수가 있죠?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저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막 계산을 해야 되고 이 말을 하기까지 막 엄청난 그 왜곡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그 비즈니스에 순수하다는 거는 단순하다는 겁니다. 순수해서 단순해지면 의사 결정이 정말 빨라요. 그냥 이건 가는 거야. 근데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고려해야 되고 의사 결정 이 사람도 고려해야 되고 막 복잡해가지고 일이 진척도 안 되고 진척을 하더라도 뭐 그 방향으로 못 가요. 막 돌아가. 여기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자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왜냐면 이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를 하면 여기 고려해야 되니까 여기로 또 휠이 돌아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논쟁을 해야 돼요. 막 내 생각은 이건데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같은 뇌일치도가 되게 중요한 건데 뇌가 일치하지 않고 생각이 다른데 그걸 뭘 협의를 합니까? 그러면 협의를 한다고 하면 한 명이 타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원칙에 위배되죠. 자기만 원칙에 위배되면 타협해야 되잖아요. 결과가 순수성이 없으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야. 그럼 부하가 많아지니까 비즈니스 성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순수성이 엄청 많으면 감정 소모가 줄고 그 다음에 결과가 완벽하게 명확합니다. 그냥 이것만 사명만 보고 가는 거야. 난 이거 하려고 가는 거야. 고객 이 말 들으려고 하는 거야. 심플해지잖아요. 스트레스 없어, 그다음에. 그리고 불필요한 사람이 뛰어들 여지가 없죠. 이거 고려해야 되고 이거 고려해야 되잖아요, 불순물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외부 통제가 일어나지 않고 내적 동기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예,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순수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비즈니스는 단순해야지 성과가 잘 나고 플라이휠이 잘 돌아가죠. 그래서 복잡한 사업은 뭐냐면 욕망 기반 사업이야. 그 욕망을 추구할 때 이거 하고 싶 도파민적인 거고. 그리고 단순한 사업은 뭐냐면 비즈니스 순수성 입장에서 본질만 남기는 사업이야. 난 이 말 들으려고 해. 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꿈의 고객을 설정한 거의 개념은 이제 마케팅 설계자나 어떤 그 마케팅 서적에 나오는 거하고 좀 달라요. 거기서 마케팅 서적에는 뭐 30대 남자인데 뭐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뭐 생활 패턴,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고 막 이렇게 설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꿈의 고객 자체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과거의 나로 설정해요. 만약에 구독자분들이 과거에 내가 꿈의 고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내부의 심리 상태까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거,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까지, 내 문제를 겪으면서 나의 심리 상태는 어떤 것까지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뭐 좌절을 겪었던 거, 실패를 겪었던 것들을 저는 글로 다 써요. 그냥 과거에 나라고 설정을 한다면 글로 다 써가지고 뭐 내가 어디 고등학교로 나왔고 고등학교 때 뭘 했고 막 이것까지 다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비슷한 생각을 갖거나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그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끌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로 설정하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문제 해결도 완전히 본질적으로 갈 수 있고요. 문제 해결책도 완전히 나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거의 검증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해결책을, 솔루션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 이제 지식업을 시작할 때 어떤 걸로 했냐면,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 그 시절에 거의 10년 전에 식품 기업을 만들어서 MOQ를
그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었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건강기능식품까지 100개를 맞출 수 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용가 너무나도 짜증이 나서 내가 제조사를 만든 거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통에다가 MOQ를 100개를 해서 깔때기에다가 그 건강식품 분말을 넣어가지고 내 브랜드로 라벨링을 해가지고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문제를 해결했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해줄게 하면서 내가 컨설팅의 그 차별점이 거기서 나왔었어요. 그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먹힐 수가 있었죠. 결국엔 꿈의 고객이 나으면 완벽한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구해줄 수 있다. 과거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현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꿈의 고객은 나로 설정해야 돼요. 플라이힐의 정의가 뭐냐면 기계 용어인데 무게 중심이 있는 밟기를 이제 돌릴 때 있잖아요. 그때 힘은 초비에 많이 들어요. 구축하는 데까지. 일단 돌기 시작하면 그 바퀴가 휙휙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게 돌리기 시작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유저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힘이 막 돌려요. 그럼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휠이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비즈니스 플라이힐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한 가지를 일관도 있게 계속 반복하면은 거기 이제 속도 붙고 에너지가 가속도가 붙고 그래서 계속 또 휠이 돌아가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A그라운드의 플라이힐을 설정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초기에 되게 힘들게 세팅을 해놨어요. 1단계는 뭐냐면 열정을 추구하고 본질을 추구하고 되게 솔직하고 언더독 성향의 사람들만 꿈의 고객을 설정했습니다. 그게 나죠. 나랑 되게 비슷한 사람들만 옵니다. 나랑 결이 안 맞으면 올 수조차가 없고 만약에 와도 나가 떨어져요. 네, 그래서 되게 그 디테일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걸 컨텐츠를 다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만 선발을 하는 게 1단계를 세팅했고, 두 번째는 1대1 코칭과 그룹 코칭과 뭐 이론 강의와 그 후속 스터디까지 해서 한 가지 사항을 4번이나 코칭해서 뇌에다 칩을 박는 시스템을 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기수당이 한두 명의 키맨이라고 불리우는 오면 바로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설정해서 이제 휠을 같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가속도가 더 붙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명이 더 해요. 그러면 이제 안 될 사람 2명, 3명 바뀌고 마지막 안 될 사람 한두 명이 또 바뀝니다. 그리고 피어러닝과 팀템포 정해서 더 휠을 더 가속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명문 학교가 돼요. 모범 사례지가 돼요. 그러면 이제 구정 모먼트가 돌아가죠. 예, 그리고 이 구정 모먼트가 돌아가면 그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구정 모먼트를 구정 이렇게 해줘.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 거야. 파이프라인. 연결에 네트워킹 효과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좋고 본질적으로 뛰어나고 열정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1단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 안에 단계별로 또 구정 모먼트가 다 설계합니다. 그 구조 안에서 그 돌게 하는 거예요. 저희의 플라이힐은. 근데 교육업의 플라이힐은 아직까지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이거 이상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교육업은 어그로 끌어서 많은 수강생 받고 거기서 욕 엄청 먹고 또 새로운 수강생 또 먹잇감 잡아서 또 하고 또 욕 먹고 욕 먹으면 또 성공한다 이런 이상한 그것도 생겨요. 그게 이제 진실인 줄 알고 아니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육업 플라이힐은 이렇게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차이를 좀 바로 얘기해드리면 결론적으로 현재는 사실은 문제가 거의 없어요. 문제가 발견되기가 좀 힘들어지는 순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시스템이 많았어요. 모션, 슬랙. 그래서 뭐가 문제가 발생되면 원인 파악 자체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사람이 많으면 각자 생각이 달라요. 그것도 맞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맞는 사람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초기 값이. 그래서 처금 전가가 일어나요. 당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거 안 해? 그때부터 갈아서 해야 돼. 종료해야 돼. 계약 종료. 그거 안 바뀌어. 그걸 막 해보려고 설득하려고 하면 부하만 더 올라가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유통할 때 일어난 일이죠. 한 가지 상품에 자사몰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채널이 많았어요. 그때 막 무슨 플랫폼 그러니까 고객이 헷갈려 하는 거야. 여기 플랫폼 가면 이거 약간 할인 쿠폰 있으니까 여기서 사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상품과 채널이 많을 때 이 복잡성 엄청 증대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개를 성공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막 이런 식으로 복부수로 시스템 하는데 이거 문제를 가중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휘창업 한번 볼까요? 지휘창업에 내가 실패했던 거야 이거. 지휘창업에 내 A그라운드 시스템이 막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야에도 다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시스템이 이미 복잡한 상태에서 그 소울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도 해보고 이 분야도 해보고 그 복부 시스템이 처음에 잘 돌아가도 문제거든.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왜냐면 그 각각 분야에서 고객군이 디테일하게 갈 수가 없어. 꿈의 고객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계속 불만이 나오죠.
근데 이미 문어발식으로 그 대우그룹처럼 문어발식으로 해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은 확 증대된 상태. 그 쓰나미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그래서 상품 채널이 많고 의사결정 흐름이 이 분야에서 다르고 이 분야에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 대응이 일어나고 갈등을 야기시키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부하가 많아지고 순수성이 왜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갈등이 느껴진다 그러면 전 바로 손 뗍니다. 그 사업. 아예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초기값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냥 그 사람을 뽑은 내가 잘못이지, 합쳐진 내가 잘못이잖아. 예, 그래서 빠르게 그 골마 터지기 전에 빠르게 의사결정해야 됩니다. 예, 저는 그래서 되게 촉이 세서 솔직한 의사소통을 해요. 그 사람들과. 그게 어떤 용도도 있는 줄 아세요? 솔직한 의사소통이 당신이 내 원칙과 그 의사결정에 다른 생각 갖고 있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한. 아니야? 안녕, 잘 가. 이래야 돼. 처음부터 아니잖아. 그걸 왜 설득해, 내가? 설득해봤자 모르는 척하거나 그들이 모르는 척하면 어떻게 돼요? 이 신경삼이 공명 안 되고 솔직하지 못한 소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이제. 그러면 서로 기류를 아는데 말은 안 하잖아. 처음부터 솔직해진 다음에 그 바로 떼어버립니다, 제가. 예,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완벽하게 순수한 상태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사업 실패를 했을 때 슬랙, 노션, 자동화 시스템, 뭐 매출 얼마를 찍어야 돼, 조직도 말도 안 되는 조직도 뭐 CEO, CTO 막 사무실 4층짜리, 와, 이거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정작 내가 매출 20억 할 거야 그러면 직원 관심 없고 고객은 더 관심이 없고 나만 관심이 있어서 나 혼자 그러니까 12명 그 먹여 살리려고, 심지어 이거야. 누군가를 먹여 살리려고 매출을 낸다는 건 자살행위. 오늘도 코칭한 사례가 있는데 동의는 하지만 그분이 조직을 운영하려고 매출을 올린다? 이거 아니에요, 대표님. 라고 했지만 아마 당해봐야 될 것 같아, 그분도. 알고는 있는데 참 몸이 안 움직이시더라고. 예,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조직이 무기력해지고 내 몸 망가지고 사명 이탈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자기 혐오 일어나고 그래서 몸에서 반응 와서 아프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갑니다. 이 채널은 제 사업의 경험이나 제가 느꼈던 것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면 광고를 태워야지, 이런 그 발상부터가 좀 이상한 겁니다. 구전이 돌아간다면 광고 띄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그리고 이런 걸 자랑하죠. 내가 광고비를 얼마나 많이 태워가지고 막 로아스가 뭐가 나왔어요. 그거는 구매잖아. 외부 트래픽 구매잖아. 그럼 재구매는 어떡할 거고, 거기 소문은 어떡할 건데. 광고는 마지막 써야 되는 칼이야. 처음부터 광고 쓰면 그냥 그 고정비 치솟는 거를 메타에다 갖다 바치고 있는 거야. 유튜브에다 갖다 바치는 거야. 고객은 거기 없고 고객 끌어오기 위한 플랫폼에다가 그냥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 퍼널이라는 걸 구현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A그라운드 출신인 몇 명밖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광고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책 퍼널 한번 보내면요, 제 원가가 3, 4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제가 고객한테 받는 비용은 택배비 3,000원인데 그것도 실제 택배비는 제가 좀 편하게 하려고 4,000원이에요. 그게 광고비로 책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책 퍼널 안에는 책이 3권이나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실제로 출판된 책하고 제가 이제 그 재본된 책까지 해서 거의 한 3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저의 광고비인데 그 책을 받는 순간 이런 말을 나오더라고요. 왜 이걸 줬지? 이 사람의 의도가 뭐지?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 미친 것 같은데? 왜 이 책에다 이걸 다 넣어놨지? 이런 그 감정이 들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 때문에 이게 책 퍼널을 보면 저를 만나고 싶게 만들게 한 거야. 그것도 미안한 감정도 있어. 3,000원을 했는데 왜 3권이나 줬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설적으로 어떤 메타나 카카오나 토스나 이런 광고비를 책정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의 전환율에 목숨을 건 거죠, 사실. 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저희는 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극소수의 꿈의 고객만 대하는 그 업이기 때문에 광고비가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저희는. 예. 괜히 광고비를 많이 태우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맞지 않는 고객이 괜히 등록했다가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분이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가장 저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책 퍼널이라는 건.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쉬운데 뭔가 그게 아까운가요? 아까운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 그렇게 해야 되니까 책 퍼널에 제가 고객한테 그 돈을 돌려주는 형식으로 그들의 전환율을 높이고 그들한테 혜택을 더 주는 식으로 광고를 책정했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그때 오픈방에 광고비를 막 1,000만 원씩 썼을 때예요.
그리고 제가 한 1000 쓰면 매출 8천, 9천까지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때 그 웨비나 퍼널 많이 할 때입니다. 근데 릴스해커가 처음 릴스를 딱 찍었고 그 릴스로 오픈방을 모으겠다고 했어요. 한 개 릴스인가 두 개 릴스로만 오픈방 4개를 지었어요. 6,000명이요. 그럼 광고비를 책정하면 얼마죠? 자기는 이 컨텐츠 2개 만들었을 뿐인데 광고비 책정하면 한 5천 원 정도 들어가요. 오픈방 하나 떨구는데. 그러면 뭐 수천만 원이 그냥 컨텐츠 2개로 끝난 거예요. 그 유기적 트래픽은 팬들이겠죠. 그 전환율이 훨씬 높아요. 광고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요. 진짜 왜 들어왔지? 이 사람이 그 정도로까지 후킹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커널 대표님 중에 그 필라테스의 박영재 대표님 사례인데 진짜 이건 광고 쓴 것도 아니고 심지어 트래픽도 없어. 그 사람들 한 20명인가 30명 가지고 세일즈를 해서 거기서 한 2,500만 뽑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광고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살짝의 트래픽 가지고 꿈의 고객만 모아가지고 전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1,500만 원 뽑은 사례도 있는데 예술가하고 돈하고 연결시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되게 신기한 그 게릴라 마케팅을 창안했어요. 하이터치 세일즈라고 자기가 창안한 거. 뭐 카페나 뭐 스레드나 뭐 이런 데서 그 꿈의 고객을 낚아옵니다. 그래서 고민 상담을 하다가 진단을 하다가 세일즈를 해버려요. 다점포 대표님 같은 경우도 그냥 유튜브에 출연한 거야. 타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들의 꿈의 고객이 여기 모여 있었거든. 그래서 출연 2번 하니까 트래픽 오죠. 한 200명 카페 모아놓고 무료 강의 한 4주 정도 계속 돌리다가 5천만 원 바로 뽑아낸 케이스 너무 많아요. 광고는 구조가 없으면 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가 말하는 구조는 구조적 단순성을 띠고 있죠. 구조적 단순성은 구전 모먼트입니다. 구전이 잘 돌아가는 상태에서 갑자기 노출이 확 늘어났어요. A그라운드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단단한데 아주 소규모의 광고비만 딱 당겨도 사람들이 유입됐다가 계속 돌다가 결국엔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긴 해요. 소수를 봤기 때문에 저도 어제 스레드를 한 30개를 적어봤어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팔로우가 500명이 늘고 카페 가입자가 10명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스레드 이제 광고도 붙고 막 스레드 쪽에서 내가 트래픽을 발생해도 충분히 트래픽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심심할 때 트래픽 발생시킨다. 그 정도로 해도 충분합니다. 사실 지금은. 구조 없으면 독이고 구조가 있으면 윤활유다. 휠 돌아가게 하는 과속기 정도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면 광고를 태워야지. 이런 그 발상부터가 좀 이상한 겁니다. 구전이 돌아간다면 광고 띄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그리고 이런 걸 자랑하죠. 내가 광고비를 얼마나 많이 태워가지고 막 로아스가 뭐가 나왔어요. 그거는 구매잖아. 외부 트래픽 구매잖아. 그럼 재구매는 어떡할 거고 거기 소문은 어떡할 건데. 구형부터 어떻게 설계하냐면 책폰을부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건지를 정해놓고 컨텐츠를 기획하고 진단을 받고 이 사람 무슨 말 할 때까지 정해놓고 또 코칭을 하고 들어와서 결제 이후에 1회 컨설팅 때 무슨 느낌을 가질지 구정모먼트 설계하고 그리고 실제 본과정 와서 1개월 차 때 무슨 말 할지까지 설계하고 2개월 차 때 무슨 말 할지까지 설계해요. 그리고 그대로 말을 나오게 만듭니다. 이게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아주 심플한 말을 듣기 위해서 아이디어 실행하고 이 말 안 나오면 다른 아이디어 실행해서 이 말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시행착오를 한 8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 디테일한 설계가 들어가고 되게 디테일하다고 생각해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간단해요. 무슨 말 할지 정하고 그 말 듣기 위한 전략 짜면 되는 거예요. 광고는 마지막 써야 되는 칼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처음부터 광고 쓰면 그냥 그 고정비 치솟는 거를 그냥 메타에다 갖다 바치고 있는 거, 유튜브에다 갖다 바치는 거. 고객은 거기 없고 고객 끌어오기 위한 플랫폼에다가 그냥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서비스 개선에 좀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저는. 서비스 개선이란 건 뭐냐면 새로운 프로그램, 그리고 그들에게 뭘 더 줄까? 거기에 에너지 써야 돼요. 단타적으로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도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장기적 시각을 조금만 참어. 그 고객한테 집중해. 그럼 그 고객이 말을 하기 시작할 거야. 그것만 기다려. 그럼 그분이 6명한테 말할 수도 있고 100명한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컨텐츠의 그 질에 집중을 합니다. 매출이 안 나오면 질에 집중하고 고객한테 무슨 말 들을지에만 집중해요. 예, 그래서 광고비를 퍼센테이지로 매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고객한테 집중하세요. 먹여 살려야 되는 직원 있는 거 알겠는데 고객한테 집중하세요. 먹여 살리려고 누군가를 빚을 갚으려고 누군가를 먹여 살리려고 뭔가 사업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세요. 그러면 훨씬 더 지속가능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6명이 마스터에 왔다면 그 6명 중에 9.5모터 몇 명이 말했는가? 그 6명 중에 지속가능한 수익이 몇 명 나왔는가? 6개월 뒤에 지속가능한 수익이 500만 원, 1000만 원, 아니면 2000만 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지속 가능한 수익이 나오는가, 난 여기에 집중합니다. 지속 가능한 수익이 나오게 구조를 설계할수록 그들에게 지속 가능하게 9.5%를 하겠죠. 단타적인 수익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타적으로 대표님 최고 그러다가 단타가 없어졌잖아. 그 말이 나와? 절대 안 나와. 내가 다 경험해봤거든. 내가 단타적 강의 다 들어봤잖아. 그들 처음에는 대표님 매출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안 나오잖아. 그럼 그 사람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저는 무조건 지속적 매출 나오는 걸 계속 확인합니다. 지속적 매출 안 나오면 계속 싸대기 때립니다, 제가. 지속적 매출 나올 때까지. 그래야 나를 오랫동안 소문낼 거야, 우리. 오랫동안 소문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지속적인 나오면 그들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행복한 거야. 그 말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자발적이고, 이렇게 이치프 봅니다. 처음에 9.5%를 말했는가, 두 번째는 매출이 나왔는가,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가, 그들의 매출이 그게 나로 인해 됐는가, 그렇게 갑니다. 내가 뭔가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객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의 인생에 어떤 마음을 진정성 있게 갖고 있는가, 태도죠. 태도만 돌아가면 이건 쉽게 느껴지는데 이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근데 고객이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이 방법을 알려줘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잠재의식, 천명, 사명, 신념 막 이런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결국엔 고객한테 무슨 말 들었지만 난 집중할 거야 라는 걸 정해놓는 태도입니다. 그냥 그게 적용법이에요. 그냥 거기에만 진짜 찜플하게 집중하시면 아이디어와 기술과 도구는 막 붙습니다. 제가 2년 전, 3년 전에 막 메타에 그 광고를 써서 DB 한 명당 5,000원, 10,000원씩 해가지고 막 수천만 원 태워가지고 오픈방 모아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8시간 혼자 강의한 적도 있거든요. 그 온라인에서. 근데 받지 않는 고객들이니까 뭔 말하는지도 못 알아듣고 알아듣고 싶은데도 내가 뭔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요. 광고를 중지하고 완전히 꿈의 고객만 내가 지금 매출이 안 나와도 되니까 이 꿈의 고객만 집중할 거야 라고 했을 땐 오히려 매출이 확 뛰면서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 오면서 이제는 아예 마케팅에 그걸 안 써도 그냥 소개가 60%가 넘어가니까 우리는 6개월 뒤에 오기도 하고 1년 뒤에 오기도 하고 3개월 뒤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자석처럼 붙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견디는 것만 하면 광고를 급박하게 막 써가지고 막 매출 막 얼마 벌었니 막 이런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 돈 다 날라가요. 이 채널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솔직하게 느낀 감정들 그리고 인사이트들 가감없이 풀어내는 채널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항복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아, 나는 코치구나, 내가 해야 될 이거구나. 다른 거를 다 삭제하기 시작했죠, 제가. 그러면서 현금 흐름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어. 거기에 집중하니까 고객이 좋은 소문을 내요. 나는 교육과 코칭이다라는 거를 아주 심플하게 선택해버렸을 때 현금 흐름이 높아졌어요. 원싱의 진짜 의미, 현금 흐름의 본질, 이게 다 융합적으로 제가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올릴 때가 제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출이 제일 높았었고요. 그때 거의 교육업으로만 20억이 넘어가는 수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출은 나오는데 거기에 고정비가 막 8천, 1억까지 올라가니까 돈이 남지 않는 시기를 겪었거든요. 매출은 엄청 큰데 돈이 남지 않는 시기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옥 고정비 1,300, 외제차도 있었고 직원도 12명씩 들리면서 과신했던 거죠, 저를. 그러니까 과신이라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게 막 되게 스펙타클하게 올라갔어요, 매출이. 그리고 제가 스크립 돌리면 그냥 나왔고요, 매출이. 근데 그게 숫자상으로는 회사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았고 구경도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옥을 올렸는지. 현금이 빠져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할 수 있다라는 그 과신 때문에 또 매출 또 올려요. 또 빠져나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이제 눈을 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반응이 와서 소화가 안 되고 죽도 못 넘겨요. 그게 한 달 동안이나 계속됐죠. 예, 그때 깨달은 점이 있는데 이거 버틸 수 없겠구나, 내가. 그래서 빠르게 사옥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았고 직원은 빠르게 12명 다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숨통이 트였죠.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올린 그 고정비는요, 깎아내는 게 진짜 뼈를 깎는 수준이에요. 지금은 저는 어디까지 지금 깎냐면 지금 내일 프린트 해지하러 와요. 다음 달에는 ADT 캡스 해지라고 오거든요. 예, 그 정도로 깎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구독되는 모든 거 막 다 해지 수준으로 받고 있고, 그러니까 작은 돈부터 하는 걸로 하니까 이제 통장이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을 맡길 때는 그 대표는 잘 몰라요. 제가 방금도 코칭했거든요. 매출이 거의 50억 넘어가는 분을 코칭을 했는데 자꾸만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대표님 솔직해 주시죠. 뭐가 그렇게 의도적인 거예요? 대표님 사명은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행복이래요. 그래가지고 타인의 행복, 그러니까 직원이 행복한 거, 와이프가 행복한 거, 가족이 행복한 거래.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딱 던졌더니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대표님은요? 이랬어요. 그럼 바로 찔린 거죠. 자기 행복이 어디로 없어졌어요. 우리가 쿠팡처럼 막 의도적 적자를 낸다고 머리에서 말하지만 가슴에서 울리지 않다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정비 구조부터 세팅해야 돼요. 사옥이라든지 임대료, 뭐 차량, 직원 인건비 이거 같은 거 고정비를 최대한 최소화를 해야 되고, 생활 수준. 그러니까 생활 수준을 한번 높여놓으면 진짜 그 가족들이 쓰던 걸 안 쓰니까 진짜 미쳐버릴 건데 그 생활 수준 줄여야 되고, 사업이 구조적으로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사명 이해 다 제거해야 돼요. 너희 행복이 영순이라고 하면 그 행복에 그 위배되는 거 다 제거해야 돼요. 그거를 세팅을 해놔야지 그 사업이 사명에 의거해서 되게 행복하게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매출이 엄청 늘어나는 구간이 보여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면 매출이 난 330억이에요, 5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죠. 근데 내면에는 말하지 못한 뭔가 숨기고 있을걸? 뭔가 부족하잖아. 그게 이제 매출이 이제 수억씩 나올 때조차 현금을 맡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말은 못해. 그게 이제 저도 매출을 가장 자랑할 수 있을 때 현금을 가장 많이 맡겼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맡길까 하는 건 매출이 많아서일 수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원싱이라고 연결시켜보면 내가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원싱을 못 찾은 상태에서 매출을 올린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뺑뺑뺑 돌아가는 거거든. 지속 가능성은 열리지 않아요, 거기서. 계속 트렌드만 잡게 되죠. 그래서 그 사명에 입각한 원싱을 잡아놓고 그 낚싯대 이론으로 여러 가지를 한다면 원싱을 찾아내면 그걸 지속 가능성 열고 거기 지키고 뿌리는 능력 탑재하고 자본주의 탑재하고 이게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즐기고 행복한데 돈이 막 쌓여요. 이게 제일 이상적인 거 아닌가요? 이걸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인상 깊게 본 영화에서 F1 더 무비에서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트랙을 달리는데 나로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신경 쓰지 않아. 그냥 그 트랙을 즐기고 있어. 그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고정비 줄이고 생활비 수준 낮춰서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돌 때만이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돼요. 훨씬 본질적인 변화인데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워집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되니까 전략적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위기가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집중력이 높아지면 어차피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 먼저 해요. 우리가 쿠팡인 줄 알고 막 전략적 적자를 내고 그런 건 소기업에서 통하지 않아요, 그거. 매출 이전에 저는 돈을 버는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매출은. 지키고 뿌리는 능력이 선행되고 버는 능력 세팅하는 게 훨씬 더 이상적입니다. 근데 지키고 뿌리는 능력은 사실 심플합니다. 왜 심플하냐면 가계부 쓰면 되고요. 지킬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전한 자산에, 심플한 안전한 자산에 옮겨놓는 거. 그거가 습관이 된 사람이 벌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 습관 안 되고 벌면 그거 진짜 허무하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버는 능력만 너무 탁월해서, 그거 많이 벌 때 그거 다 어디다가 다 써버리고, 없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에 회개하기도 해요, 진짜로. 버는 능력보다 지키고 뿌리 능력 선행되고 자본주의의 실체까지 파악이 된 상태에서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코칭에 오면 지키는 능력, 불리는 능력부터 돈의 자본주의와 돈의 의식부터 다 바로잡고 버는 능력, 퍼널, 매출을 올리는 구조, 이걸 그때 가르쳐요. 낚싯대 이론은 처음에 생각하면 3가지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낚싯대 이론은 여러 가지 낚싯대 던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미끼가 걸리는 걸 포착해야 돼요. 미끼가 걸린다는 거는 어떤 고객이 갑자기 쑥 들어온다든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희열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행사를 하기도 하고 지창업을 하기도 하고 유통을 하기도 하면서 가장 적합한 낚싯대를 미끼가 잡히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끼가 잡히는 거 가지고 하부에서 트리플을 만들어요.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 가지고 서포트 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연결하는 거죠.
서로 그 프리프 시스템 안에서, 낚싯대 안에서 시너지를 내야 돼요. 예를 들면 유통을 하고 있으면 대행사가 현금 흐름을 해준다든지, 유통을 하면서도 컨텐츠가 이거 현금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유튜브가 연결음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게 한 가지를 계속해서 집중하면은 플라이휠이 돌아가는지, 예, 이런 것들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낚싯대 이론을 오해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원싱 하고 있어요, 사실. 원싱인데 다양한 걸 하고 있죠. 사실 저는 릴스 대행사도 있고, 아직 시작된 건 아니지만 AI 쪽도 하나 있고, 유튜브도 PD님하고 지금 설계를 같이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식품 제조사도 있어요. 근데 원싱은 뭐야? 코칭을 하고 있죠. 코칭을 통한 그 레버리지죠. 예,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낚싯대를 던져서 내가 뭘 할 때, 본질적으로 뭘 할 때 지속 가능해라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낚싯대 이론이 오해하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원싱을 찾기 위해, 제대로 된 원싱을 찾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을 짠 거는 기다린다였어요. 원싱 정했죠. 그러면은 내 내공과 사업 시스템과 구조가 완전히 단단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요. 사명과 신념이 맞아야 되죠. 같이 하려면. 예, 원칙도 맞아야 돼요. 그거를 한 6개월, 1년은 봐야 돼요. 그들과. 막 확장해버리면 고정비가 우후죽순 늘어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되게 조심스럽게 확장하는 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원싱을 하는 시스템은 낚싯대 먼저 던지고 원싱 찾은 다음에 그 원싱에서 현금 흐름이 단단하게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한 개 한 개 확장합니다. 그리고 사명과 신념을 계속 일치화를 시키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고정비도 보수적으로 세팅하고, 그래서 돈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팅해야지, 이 사람 되게 확장이 빠르구나, 되게 빠르게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선 원싱이라는 건 추상적 개념이에요. 내가 어떤 업에 맞는가죠. 그걸 찾아야 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게 낚싯대 이론으로 해서 원싱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원싱은. 그리고 그거를 세팅을 하고 쭉 가면서 시너지 있는 것들을 이제 붙여가는 게 통섭, 융합, 연결이죠. 그래서 지금 원싱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대체 불가능하려면 통섭해야 돼요. 통섭이 뭐냐면 연결이야. 제가 그 스탠포드도 혁신대학에서 가져왔잖아. 그래서 원싱이라는 건 어떤 업태가 아니에요. 업태가 아니고 나의 본질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탄식이에요. 본질적 능력이에요. 이런 느낌이죠. 꼭 영상업이 아니더라도 영상업에서 배운 본질로부터 해야 돼. 누군가를 포착해서 그들의 그 장점을 끌어내는 그 능력, 예, 있다, 그거. 그럼 그거가 업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누군가를 포착해서 그게 포토그래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코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스튜디오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지, 그거는. 그 능력 가지고 가장 내 능력의 시장성과 맞다 떨어지는 그 지점에 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업 절대 안 해가 아니라 그 업을 했던 거에 본질적 능력을 끌고 와서 탄식을 신념화시켜서 사명화시킨 다음에 그거 가지고 자유롭게 업체를 펼치세요. 저 같은 경우도 교육업을 발견한 게 20년 이상 그 사회 시스템의 교육업에 노출돼서 너무 한이 된 거. 그럼 어쩔 수 없이 거기로 돌아. 그 한풀이 하면서 하는 거야, 평생. 그럼 계속 할 수 있잖아. 그게 지속성이야. 지속 가능성. 그래서 업의 탄식을 찾아내고 거기에 핵심 능력을 뽑아내서 그걸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걸 사명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저는 진작에 원싱을 찾은 거긴 해요. 근데 그 원싱도 흔들렸었어요. 교육과 코칭이죠, 사실. 19년부터 했잖아요, 제가. 17년부터 사업 시작하고 2년차, 3년차부터 시작했어요. 항상 저한테 외부 학력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야, 이 방식 지속 가능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 업을 가장 잘함에도 불구하고 이 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강구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번 돈을 재투자하고 다른 걸로 해보고 그러면서 많이 까먹은 거예요, 내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외부의 학력이죠. 사업은 창조를 하는 건데 내가 이 업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그 집중을 여기다가 교육과 코칭에 해야 된다는 거를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교육과 코칭을 하면서도 수강생이 돈이 부르기도 하고 나는 언젠가 떠날 거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 이거 그만하고 싶어 진짜 짜증나 죽겠어 그 탄식을 또 부리기도 하고 그걸 항복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아 나는 코치구나 내가 해야 될 이거구나 그럼 다른 거를 다 삭제하기 시작했죠 제가. 그러면서 현금 흐름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어. 거기에 집중하니까 고객이 좋은 소문을 내요. 그렇게 해서 나는 교육과 코칭이다라는 거를 아주 심플하게 선택해버렸을 때 현금 흐름이 높아졌어요. 그 고객의 퍼포먼스가 높아지고
들어오는 고객의 질이 높아졌어요. 이거는 이제 뭐 아까 말했던 철학적 내용, 좀 어려운 내용을 우선 삭제해 볼게요. 원싱을 현금으로 만드는 철학이라고 보면 우선 생활 수준을 진짜 영원 챌린지 하듯이 최소화 한번 해보는 거죠. 사업 초기라면 이거 가능합니다. 사실 사업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그것까지는 힘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보정비를 불필요하게 올리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하면서 현금으로부터 버는 게 아니라 고정비를 없애면은 매달 나오는 남는 돈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 내가 아까 위에서 말했죠. 그러면 심리적 안정감이 생긴다. 그럼 내가 아까 지금 말하는 게 들어올 거다. 아까 말했던 거죠. 심리적 안정감으로 사명을 전략화하는 게 들어온다. 고객을 집중하는 게 그때 좀 들어올 거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고정비를 줄여가면서 그 여유를 만들어야지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게 반응한 거니까 그냥 먹고 산 거 지금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가계부 쓰고 돈부터 줄여. 그러면은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본질적인 거 밖에 사고 과정이 열려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 철학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원심에 근접하게 되고 업의 태가 아니라 돈 버는 어떤 게 아니라 고객한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여유, 심리 여유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채널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코칭하면서 아니면 제 사업을 직접 가동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솔직한 케이스 스터디와 저의 감정, 그리고 그것들을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채널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불안에 떨면요, 사람이 의사결정이 흐려지잖아요. 고객을 탓하게 되고요, 갑자기 직원 탓을 하게 돼요. 내가 불안하니까요. 진짜 되게 잘하는 사업가도 거기에 한번 쓰이면요, 귀신 쓰인 거랑 다름없어. 내 감정을 고객한테 투영해서 고객 탓을 하고 고객 욕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사업은 감정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바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튜브를 되게 잘하는 코칭 대표님이 있어요. 유튜브로 어떤 사스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약간 신사임당 대표님 같은 거죠. 근데 거기는 쇼츠 쪽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100명한테 세일즈를 했어요. 불안해서 그런 건지 고객이 이제 클레임을 계속 거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좋다, 뭐를 쳐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인정 욕구가 너무 올라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바로 잠식시켰거든요. 그걸 사명화 시켰어요. 그래, 너무 불안하면 의사결정 왜곡되거든요. 정말 좋은 플랫폼이었는데, 몇 명의 블랙 컨슈머들이, 블랙 컨슈머도 아니에요. 건전한 피드백이었는데, 그분이 그걸 되게 기분 나쁘고, 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당신이 3회 법칙을 기억하면 되는데, 3회 법칙이 뭐냐. 3명만 당신을 지지하고 있으면 사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피드백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인정을 받고 싶었다는 거야. 그건 사명하고는 별개란 말이야. 내가 인정을 욕구로 채운다는 건. 사실 3명 같은 애만 인정을 받으면 돼. 그리고 다른 건 다 피드백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코칭을 하면서 불안을 잠식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다시 사명으로 돌아가 보자. 혹시 컨텐츠의 혁신을 일으킨다면, 컨텐츠 이커머스의 혁신을 일으키는 존재가 지금 거기에 반응할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갑자기 딱 반응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기분이 갑자기 좋아집니다. 불안이 이제 잠식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코칭으로 불안을, 감정 컨트롤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에 계속 잠식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돼서 그렇게 열심히 만든 플랫폼 다 없앨 수도 있는 거야. 불안은 의사결정 왜곡시키고 장기적 관점에서 생존을 선택하게 돼요. 대표와 감정 컨트롤하고 중심 잡고 있으면, 사명 중심 잡고 있으면 매출이 떨어져도 예를 들면 시장을 더 깊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코칭한 사례 중에 처음에 번아웃 불안으로 쇼핑몰 접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감정 컨트롤을 제가 시킨 거예요. 과거의 비교의식 막 이런 것들 컨트롤 해가지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걸 정의하게 만들고, 처음에는 교육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자기 본업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러니까 본업도 이전 본업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순수익도 높아지고 시스템이 이제 점점 돌아가게 되겠죠. 결국엔 감정 컨트롤은 어떤 기술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두려움 행동, 비교의식 사명 이렇게 가는 거야. 원래 사업가는 왜 결정 피로도가 높으면은 치명적이냐면 결정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그건 뭐예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 복잡성 안에서는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 피로도가 높다는 건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사업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무슨 말 들을지 거기 단순하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매일 끊임없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광고비 줄일지, 컨텐츠를 늘려야 되나? 협업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의사결정들이거든요. 신상품 내야 되나? 채용해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간다면. 근데 이런 결정 피로도가 높으면 이제 약간 무기력증에 빠져요. 그리고 의사결정이 이상하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결정 피로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업을 말아먹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의사결정 어디까지 축소하냐면 내가 그 클릭 한 번에 이걸 끝내야 돼. 근데 이 영업 구조, 이 사람의 이해관계, 막 이런 걸 고려하는 거, 그게 의사결정 피로도가 있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다른 건 다 단순한데 이거만 복잡하네? 그래가지고 그냥 딱 세팅해버렸어요. 단 한 개로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이거 했어요. 모든 퍼널을 유튜브, 인스타, 스레드가 이원화돼 있었어요, 제가. 그거 다 일원화 시킨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이 링크 하나에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 고려할 필요 없고, 이 사람 고려할 필요가 없게 빨리 정리됐죠. 예, 그래서 되게 처음엔 힘들어요. 근데 한번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지거든요. 사명에 맞지 않는 결정들을 이걸 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구조가 있어. 그러면 그 복잡한 구조에 있는 사람부터 제거를 하던 해야 돼. 그러면 이걸 제거가 안 되면 이 사명에 이거에서 이게 구조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결정피를 줄일 수 있냐? 결정한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전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오늘도 내가 뭘 해지했냐면 보험 하나를 해지했어. 지금 거의 남아있는 게 없어. 보험도 끝났고 뭐 이상한 구독도 하나 끝났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전 다 복잡성을 제거해요. 그래서 결국엔 이 결정을 해야 되는 모든 것들 줄여버려야 돼요. 또 하나는 결정 피로도는 부하율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미팅 시간, 불필요한 인간관계 차단, 연락 시간 정해놓기. 지금도 저 4통 와 있거든요. 그냥 다 씹었어요. 이거 끝나고 합니다, 저. 그리고 결정권을 위임하는 거 책임자한테 이양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세일즈 책임자한테 이거 세일즈 책임자하고 해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책임과 권한 이양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결정을 이건 할 일이 아니지. 이분의 책임이잖아. 이렇게 이양을 해서 나는 아주 중요한 결정 여기에만 남겨놓는다. 그런 겁니다. 우선 비교의식을 세팅하면 타인이 뭘 하는 거에 집중하게 돼요. 그럼 불안이 증폭되죠. 사실 내가 없는 부분도 많고 그분이 하고 있는 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되게 많은데 그냥 표면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의. 그러면 타인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사람의 내면과 어떤 사고 과정과 그 안에 이 것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순간 다 표면을 보고 있다고 보면 돼. 그러면 그걸 왜 해야 되냐? 자기중심 잃고 타인의 표면만 보고 앉아있는데 그 짓을 왜 합니까, 우리는? 매출, 팔로워 수, 강의 수익, 출간 횟수, 유튜브의 조회수, 유튜브의 구독수 다 허상이에요, 그냥. 결국엔 본질이 아닌 지표, 타인의 지표에 감정이 휘둘려. 얘는 매출 100억을 이렇게 했구나. 사명이 아닌 타인의 비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자존심으로 뭔가를 발산하는 경우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식은 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오히려 비교의식이 나오면 팔로워를 끊어. 누가 유튜브 한다, 영상 제작, 릴스 떴다, 릴스 제작, 제발 그러지 마. 결국엔 아까 말했던 내가 가르쳐준 방법이 본질이고 진리예요. 사명에 입각해서 거기에 맞는 릴스, 거기에 맞는 유튜브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 대행 같은 경우에는 입소문만 잘라도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 없단 말이야. 사명에 입각한 전략을 짜야 돼. 남이 뭘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매출을 100억 냈대. 거기 안에서 수백 개가 있다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맞아서 된 거야. 맞지 않는 걸 맞다고 말한 걸 수도 있어. 100억도 한 방에 무너지거든. 그리고 비교는 나를 못 믿는 걸 강화해요. 우리는 자기 확신을 강화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계속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난 뭔가 잘못된 인간이구나. 난 이상한 하구나. 그럼 자부심 박살나고. 네, 자기 확신 박살나요. 그럼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비교를 하는 순간 나는 없어진다고 하면 감정 컨트롤 돼요. 비교는 절단해야 된다는 거다. 그 다음에 사업은 설계입니다. 설계. 결과를 구체화한다는 거예요. 결과를 거기에만 집중해야지 남의 걸 가면 그 결과 구체화가 좀 없어져. 그 때문에 결과를 구체하는 거야. 거기에만 집중해야지 남이 여기 들어오면 목표가 그려져. 비교의식은 방해자들이라. 내 사명에 맞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통제 불가능한 거를 우리가 집착하기 시작하면요, 멘탈 나가요.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왜 조회수가 안 오르지? 통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조회수에 사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 A그라운드 채널은 전환율에 사명이 있죠. 근데 우리가 조회수에 집착하면 어떻게 이상한 썸네일이 나오기 시작하지. 우리 한번 해봤잖아. 꿈의 고객이 망가지고, 맞죠? 그래서 이거는 탄식형의 영역이야. 그래서 탄식을 사명으로 풀잖아,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거는 내가 통제 가능한 것만 하는 걸로 가야 돼. 통제 불가능한 건 내비둬야 돼. 그리고 통제 가능한 구분하는 순간 내 자기 주도성이 이제 나오죠. 통제 가능한 것만 집중하면 사실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통제 불가능한 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왜 나는 100만 유튜버 채널이 안 되지? 그걸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되지도 않아. 내가 거기에 집착해서 벌써 유튜브 접었지. 나는 100만 채널 가야 되니까. 근데 나는 꾸준하게 5천 채널이야.
근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삽니다, 대표님. 그래서 통제 가는 건 뭘까? 그러면 내가 100만 채널을 못 된다는 거를 항복한다, 그러면. 내가 컨텐츠 매주 찍어낼 수 있는가? 이거 통제 가능하죠. 꿈의 고객을 끌어당기는 컨텐츠를 계속 찍어낼 수 있는가? 꾸준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꿈의 고객하고만 대화하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가? 이거 아니에요. 거기에만 집중하는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감정 컨트롤 하는가? 거긴 내 통제 가능하잖아요. 사업은 감정 컨트롤 한 거예요. 사명은 통제 가능하잖아요. 내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집중하라는 거야. 예, 못하는 것들, 내가 재능이 없는데 막 부러워하는 것들에 좀 에너지가 뺏기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고, 자연법칙에 위배되면서 지속 가능한 수익과 행복성은 다 대가를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기적 시각으로 제가 매출 막 빵튀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단기적 시각을 내가 은근히 잘해. 굉장히 잘해. 시크릿 돌리면 2억 매출 딱 하면 2억 딱 찍혀. 근데 결국에는 그 매출만큼 고정비가 막 올라와가지고 내가 거기서 깨달았던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나눠주고 있잖아, 대표님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오르기 원하면 매출이 나와. 고객이 반응 원하면 나와. 근데 그 다 단기적인 거야. 단기적인 거는 매출 올라갔다 꺾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걸로, 지금 부업판이 그래. 해외 구매 대행 한다고 하면 해외 구매 대행. 그런 거잖아. 그거 내가 다 마스터한 사람이야. 갔다 왔다. 안 한 게 없어, 난 지금. 그거 다 갔다 왔는데 결국엔 그걸 경험하고 포크레인 다 긁고 지금 되게 심플한 얘기만 반복해서 하죠, 제가. 근데 결국에는 장기 복리와 단타 스윙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 장기 복리가 이겨요? 단타 스윙이 이겨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장기 복리. 그 즉각적 보상은 인간의 본능. 그 본능을 역행한 사람은 장기 복리를 선택한다. 그게 사업도 복리고, 투자도 복리고, 저는 계속 원칙 안에 장기적 선택. 시스템적 선택, 시스템이 있는가 없는가, 결과가 구체화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그거 아니면 나 안 해로 가는가. 너무 심플해지잖아, 의사결정이. 그럼 의사결정이 올바르게 되잖아. 처음엔 억지로 해야 돼. 이거는 사업가로서 어떤 대표님의 시각이 왜곡되는 거예요. 불안에 떨면요, 사람이 의사결정이 흐려지잖아요. 도박에 빠진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사실 사업도 도박이라고 봐도 돼요, 대표님들. 불안에 흔들리면 고객으로 못 보게 되고, 고객을 탓하게 되고요. 갑자기 직원 탓을 하게 돼요. 내가 불안하니까요. 진짜 되게 잘하는 사업가도 거기에 한번 쓰이면요, 귀신 쓰인 거랑 다름없어. 내 감정을 고객한테 투영해서 고객 욕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가 불안에 떠는 사람들은 결과가 명확한 게 없어. 불안할수록 9점 모먼트에 집중하세요. 9점 모먼트. 거기에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의사결정을 온라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본질적 루틴을 좀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조직 원칙을 하루에 한 번 읽는 거 정도? 그리고 뭐 언제 일어나는 거 정도? 난 거기만 둬요. 루틴 최소화해요. 루틴이 부담스럽지 않게. 왜냐면 산발적 인간들은 너무 루틴이 부담스럽거든요. 루틴 좋아하는 인간이 아닌. 또 루틴도 개인 커스텀을 해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루틴이라는 것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 안 맞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루틴만 세팅한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루틴을 하는 게 이제 자율적 리듬을 설계하는 건데요. 오히려 루틴형 인간이 아닌 사람들은요, 루틴을 빡세게 넣어두면 자율적 리듬이 깨져요. 오히려 깨져요. 저는 많은 루틴을 시도했으면 미라클 모닝 근데 벌금만 내고 사라졌고, 저는 그래서 그냥 최소 루틴, 죄책감 제로 이렇게 가야 돼. 그냥 하루를 행복하게 기분을 유지하는 게 내 목적이지, 어떤 뭐하고가 내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되게 가벼워지고 되게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면 에너지가 좋아져. 돈이 잘 벌려.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루틴을 하는 건데, 루틴 때문에 행복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 내가. 그래서 루틴을 최소화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있어요. 복잡한 시스템을 난 없앤다. 그래도 칠판에다 다 적어놓고 다른 거 안 하고 단순하게 모든 걸 한다. 그게 루틴일 수도 있어. 오늘도 한 거는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조금 하다가 코칭을 한 거야. 내가 할 일은 코칭이야. 그 루틴이 성공했어, 난. 그리고 이제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만 합니다, 저는. 커리큘럼의 고도화, 세일즈 퍼널의 고도화, 코칭의 서비스의 그 집중. 이거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들이죠. 저는 그 루틴에 모든 걸 이 원순위를 열로 넣어요. 그리고 고객이 무슨 말 할 거야, 9점 모먼트. 그럼 코칭이죠. 코칭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면 고객이 말이 바뀌어요. 그런 거에만 이제 우선순위 두면 그게 루틴이 되겠죠. 최우선순위를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만 한다. 자산 재무관리, 커리큘럼 고도에만 집중. 그래서 내가 주로 이제 그 재무관리하는 거 있죠. 그거는 절대 놓치지 않아. 이거는 정석적인 대답보다
불안을 이용하면 어떨까라고 한번 대답해 볼게요. AI가 확산돼서 불안해. 진짜 돈이구나, 이건. 경기가 불확실해서 불안. 돈이네, 이것도. 기술이 변화해서 불안. 돈이야. 그냥 다 돈으로 보여. 소비자가 민감도가 상승. 이것도 기회네. SNS의 비교 의식 때문에 문제가 있어. 이것도 기회죠. 그러니까 불안은 돈이다라고 하면 보자. 차라리 그러면 기회라고 보겠네요. 이게 불안도가 이렇게 올라오면 내가 거기다 불안을 같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불안을 이용한,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기회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세팅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좀 쉬운 답변을 하면, 예를 들면 불안은 비교에서 오죠. 그럼 비교 대상은 팔로우 취소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안을 느끼는 걸 받아들인다는 것도 있죠. 예, 그런 식으로 뻔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불안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난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채널은 제가 그 사업하면서 느낀 감정, 그리고 뭐 전략, 마케팅 뭐 이런 것들 되게 솔직하게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